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면서요. 범인은 다름 아닌 6개월 동안 만난 연인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독거노인을 노린 연애 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애 사기 피해가 최근 3년간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수법을 쓰는 걸까요? 연애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타깃 선정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아무 노인이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다니죠. 첫 번째 조건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외로움이 크고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나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 사기꾼들은 이런 정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은 사람입니다. 친구도 별로 없고 취미생활도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인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거나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어머, 혼자 계세요. 저도 이 근처 사는데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근도 늘었어요. 시니어 전용 소개팅 앱이나 동호회 카페, 심지어 교회나 성당 온라인 소모임까지. 이런 곳에서 활동하면서 타깃을 물색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죠.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서 1년에 몇 번 정도만 내려왔어요. 이 할머니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동네 노인정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정에 새로운 남자 어르신이 나타났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 그는 할머니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어요. 남자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왔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의 마음을 열었죠. 3개월쯤 지났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사업하다가 큰 빚을 졌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할머니는 정기예금 3천만 원을 깨서 남자에게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을 받은 다음 날부터 남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노인정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바로 연애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연인처럼 행동해요.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작은 선물도 주고받죠. 피해자가 완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되면 슬쩍 경제적 어려움을 꺼내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쓰는 핑계는 정말 다양해요. 아들이 사업 실패했다. 딸이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필요하다.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빼앗길 것 같다. 친구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됐다.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한테는 절대 피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만 빌려주면 곧 갚을게, 다음 달이면 연금이 나와. 이번만 도와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피해자는 이 말을 믿어요. 그동안 쌓아온 감정 때문에 의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더 교묘한 사기꾼들은 단계를 밟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립니다.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아요. 이렇게 신뢰를 더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피해자는 전에 갚았으니까 이번에도 갚겠지 생각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받은 사기꾼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정말 악질적인 경우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저번에 빌린 돈 갚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도와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다 갚을 수 있어. 피해자는 이미 큰 돈을 빌려준 상태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댑니다.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할아버지가 만난 여자는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둘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연인이 됐습니다.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집에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죠. 할아버지는 이런 여자를 처음 만났다며 감격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까요? 근데 제가 전세로 사는 집이 계약 만료가 됐어요.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5천만 원을 건넸죠. 여자는 고맙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할아버지가 여자가 산다던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살지도 않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속여왔고 피해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꺼립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연애 문제로 창피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럼 이런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절대 큰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99% 사기꾼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사는 곳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도 여러 개 받아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리세요. 자식이나 친구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말하세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만남은 특히 조심하세요. 인터넷이나 앱으로 만난 사람은 신원 확인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 몇 번은 반드시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다섯 번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몇 달 안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해요. 여섯 번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필요해. 오늘까지만 도와주면 돼. 이런 말로 조급하게 만들면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하세요. 진짜 급한 일이면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계약서를 쓰세요. 만약 정말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여덟 번째, 이상한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 많다. 사는 곳이나 직장을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를 절대 소개하지 않는다. 이런 신호들은 다 위험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창피하다고 참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알려야 해요. 열 번째,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이런 사기 수법을 공유하면 다른 분들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요즘은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교포라고 속이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여권이나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또 투자 명목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함께 돈을 벌자고 꼬드기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죠. 심지어 몇 번은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는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만든 다음에 큰 돈을 투자하게 하고는 그때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의료비 명목도 흔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것 같다. 보험도 안 되고 자식들한테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병원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 핑계를 대며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비대면 사기도 늘었어요.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메시지로만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외로운 노인들은 목소리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건 피해자들의 후유증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충격,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는 자괴감, 주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애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집에만 틀어박힌 노인들도 많아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용기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면 됩니다.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항상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친해지려 하고 빨리 돈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상대방이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건 당연한 욕구이고 권리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마음을 주지 말고 충분히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면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세요. 외로움이 적을수록 사기를 당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함께 만나보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고 조언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연애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